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07년 2월 20일 이른 아침, 남호주의 항구 마을 포트 엘리엇을 산책하고 있던 한 여성이 문득 바다 위에서 떠있는 사람의 형체를 보게 됩니다. 물도 차가울 텐데 아침 수영을 하나? 궁금해하면서 시선이 머물던 그녀가 순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니까 막 헤엄을 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다 위에 둥둥 떠있기만 한 거예요. 여성은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걸어갔고 이내 그게 의식을 잃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차립니다. 잠시 후 신고를 받고 구급대가 도착을 했어요. 급하게 그 사람을 물에서 건져냈는데 안타깝게도 이미 익사한 상태였죠. 이 사망자가 14살에서 16살 사이로 보이는 젊은 백인 소녀였습니다. 신원을 알만한 소지품이 전혀 없어서 경찰은 이 애가 누군지 파악할 수가 없었는데요. 머지않아 다른 경찰서에 또 다른 의미심장한 신고가 들어왔죠. 그 현장에서 무려 80km나 떨어진 스터링이라는 작은 마을이었는데요. 여기서 한 여학생의 실종 소식이 들어온 겁니다. 전날 밤에 친구 집에 놀러간 딸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는 엄마의 신고였는데 그 딸은 15살 소녀 칼리 라이언이었죠. 사건 전날에 엄마 소니아와 딸 칼리는 지극히 평범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모녀가 함께 시내에 가서 쇼핑도 하고 또 네일아트를 받으면서 오붓한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유독 딸의 표정이 좀 어딘가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무슨 일 있냐 말해봐라 재촉을 하자 딸이 조심스럽게 엄마 나 친구네서 하룻밤 자고 와도 돼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너 숙제 다 했어? 다 했으면 자고 와도 돼 라고 흔쾌히 허락해 줬고요. 집에 돌아온 칼리는 막 신나해하면서 짐을 쌌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엄마에게 포옹을 한 후에 집을 나섰죠. 마침 이때 평소와 좀 다른 점이 있었다면 유독 그날따라 칼리가 4번이나 엄마를 이렇게 꽉 끌어안았다는 점입니다. 포옹을 할 때요. 소녀가 평소랑 좀 다르네 이런 기분이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딸이 돌아오기로 한 시각이 한참 지나도 연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소니아가 칼리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게 되어 거기서 진실을 알게 된 겁니다. 사실은요, 칼리가 저희 집에서 잔 게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히는 딸이 친구 집에 간 건 맞아요. 하지만 도착하고 머지않아 갑자기 약속이 생겼다면서 나갔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파악한 엄마가 즉각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죠. 그런데 때마침 이 해변에서 신원 미상 익사체가 나왔잖아요. 나이가 14살에서 16살 젊은 백인 여성이었고요. 그래서 경찰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소냐를 현장으로 소환하게 돼요. 1시간 후 급하게 달려서 해변에 도착한 소냐는 떨리는 마음으로 흰 천이 덮여져 있는 시신을 마주했죠. 그걸 열어서 얼굴을 확인하면 되는데 그러기도 전에 이 시신에 축 처진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냐는 숨이 멎는 듯 했죠. 전날 딸과 자신과 함께 바른 분홍색 매니큐어가 눈에 들어온 겁니다. 엄마는 절규했고 시신은 소냐의 딸 칼리로 확인됐습니다. 도대체 칼리는 왜 이렇게 80km나 떨어진 낯선 바닷가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걸까요? 칼리의 친구들은 그녀가 누군가의 원한을 살 만한 그런 짓을 하는 애가 절대 아니라고 말합니다. 실제로도 아무리 조사를 해도 주변에 의심 갈 만한 사람은 없어요. 경찰은 다시 현장으로 시선을 돌렸죠. 그리고 시신이 떠내려온 호르쉐쇼 베이 해변 주변의 CCTV 영상들 다 수집해서 분석에 들어갑니다. 다행히도 그 수많은 영상 중에 칼리의 모습이 찍힌 장면이 있더라고요. 시신 발견 전날인 2월 19일 저녁 7시였습니다. 그녀가 2명의 남성들과 함께 해변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또 심지어 이걸 본 목격자도 있었죠.
그 진술에 따르면 남자 중에 한 명은 50대 정도의 중년이었고요. 또 다른 한 명은 앳된 10대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자, 결정적으로 그때로부터 다시 3시간 뒤인 밤 10시에 또 CCTV가 하나 찍혀 있는데 문제의 두 남성이 파란색 SUV를 타고 떠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칼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경찰은 이 영상을 토대로 차의 경로를 추적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화질이 워낙 흐려서 번호판을 파악하는 데 실패해요. 이 두 남성, 이 사람들이 사건 해결에 키를 쥐고 있습니다. 용의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쯤에서 칼리의 어머니 소니아가 중요한 진술을 합니다. 사실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녀는 딸이 생전 쉐인이라는 50대 남성에게 협박성 메일을 받은 적이 있다고 털어놨어요. 아니, 10대 딸이 50대 남성에게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궁금해지죠. 그는 칼리가 사귀던 남자친구의 아버지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칼리의 이메일 기록을 분석하기 시작해요. 이어서 IP 추적을 했고 쉐인의 거주지를 파악했죠. 경찰이 즉각 거기로 출동을 했는데 그 집 앞에 앞서 CCTV에 찍혀있던 파란색 SUV가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경찰이 더 확신을 했고 신속히 집 안으로 들어가서 중년 남성과 10대 소년을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칼리의 사망 사건이 해결이 되는 듯 했는데 그 이후에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맙니다. 그 전에 칼리의 남자친구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 대해 잠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칼리는 당시 스털링이라는 인구 2,500명 정도가 사는 작은 마을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동네에서 만나는 친구들 한정적이죠. 완전 파워 2, 굉장히 외향적이었던 칼리는 다양한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온라인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돼요. 이때 즐겨하던 SNS가 마이스페이스라는 건데 이게 페이스북이 유행하기 전에 나온 비슷한 소셜 플랫폼입니다. 게다가 칼리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하드코어 밴드의 시끄러운 음악을 즐겨 들었고요. 또 그런 취향에 맞춰서 눈 주위를 어둡게 칠하는 강한 메이크업으로 개성있게 자신을 표현했죠. 또 이걸 셀카로 찰칵 찍어서 온라인에 공유하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이스페이스에서 자신과 비슷한 취향의 한 소년을 알게 됩니다. 그는 멜버른에 사는 18살 브랜든 케인이었어요. 브랜든이 말하길 자기는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났대요. 그리고 어릴 적에 멜버른으로 입양이 되었다고 말했죠. 이걸 들은 칼리는 사실 칼리는 이 작은 마을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거든요. 우와, 얘는 막 멜버른이라는 큰 도시에 살지,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났다고 하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브랜든에게 어떤 동경과 호기심을 갖게 된 거예요. 게다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취향마저 너무 비슷해요. 그때부터 둘은 거의 매일매일 대화를 나눌 정도로 아주 가까워졌죠.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칼리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이 브랜든이란 소년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둘이 SNS 밖에서도 문자, 이메일 하면서 소통을 계속 했어요. 여기서 엄마 소니아도 브랜든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는 그래도 남자아이니까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브랜든의 보호자와 내가 연락을 좀 해봐도 되겠냐라고 했죠. 그러니까 온라인 친구라고 해도 두 사람이 워낙 가까워지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렇게 브랜든의 아버지 쉐인과 통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비록 유선상이었지만 쉐인은 정중하고 예의가 바른 남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니까 엄마도 마음이 놓였고요. 오히려 딸이 지금 사춘기인데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하고 어울리는 것보다 이게 더 안전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흘러 2007년 1월, 칼리가 손꼽아 기다리던 15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더 특별한데 브랜든이 생일 파티에 오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처음 얼굴을 보는 자리인데 너무 설레죠. 그렇게 하루하루 그날만 기다리고 있던 차에 갑자기 브랜든이 가족 일이 생겨서 미국에 가야 한대요. 그런데 내가 준비한 생일 선물이 있으니 자기를 대신해서
아버지 쉐인이 생일 파티에 가는 게 어떠냐고 제안합니다. 마침 또 그때쯤에 쉐인이 그 지역으로 출장이 잡혀 있고요. 이걸 들은 엄마 소냐는 별로 달갑지 않았습니다. 10대 소년도 아니고 모르는 중년 남성이 생일 파티에 온다? 꺼림직하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럼 내가 쉐인을 좀 먼저 만나봐도 되겠냐? 라고 물었고 쉐인도 수락을 했죠. 그렇게 칼리의 생일 며칠 전에 두 사람이 한 카페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보니까 한 50대 초반 정도로 보였고 회사 로고가 박힌 폴로 셔츠를 입고 있더라고요. 근데 소냐는 여전히 경계를 해요. 그러자 쉐인이 선뜻 자기의 회사 신분증을 내밀었죠. 나는 여기에 다니고 있고 이런 사람이다. 그제서야 소냐는 신원은 확실하구나 싶어서 좀 마음이 놓였어요. 그렇게 대화가 이제 이어가던 중인데 갑자기 쉐인이 내가 출장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숙소를 아직 찾지 못했대요. 이걸 어째?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소냐는 그럼 저희 집에 머무르실까요? 어떠시겠어요? 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집에 도착을 했고 쉐인은 처음 본 칼리와도 반갑게 인사를 나눠요. 그리고 이제 짐을 열더니 우리 아들 브랜든이 너 주려고 이걸 샀더라 하면서 생일 선물을 건네주거든요. 근데 그걸 열어봤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무슨 속옷? 간호사 코스튬이에요. 이게 아빠를 통해서 전달했다고? 10대끼리 이게 좀 불편한 물건 아닌가요? 이런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다음 날 쉐인이 나도 너네 딸 칼리에게 좀 뭔가 선물해주고 싶다면서 아이를 데리고 시내로 나갔죠. 그리고 하나로 20만 원 상당의 이런저런 선물을 사줍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옷과 속옷이었어요. 이상하죠. 어쨌든 1월 26일 날 칼리의 생일 파티가 열립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제 집에 왔고 막 재밌는 시간 보냈어요. 근데 이때 쉐인이 마치 무슨 감시라도 하듯 칼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막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칼리가 학교에 있는 그 동급생 남자친구들하고 막 재밌게 대화를 하니까 그녀에게 다가가서 저지합니다. 자기가 뭔데? 근데 우리 아들 브랜든이 이걸 보면 속상해할 거래요. 좀 오바죠. 그렇게 어색함을 남긴 채 생일 파티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칼리를 깨우러 간 엄마 소냐는 피가 거꾸로 쏟는 장면을 목격해요. 쉐인이 칼리와 한 침대에 누워있는 겁니다. 물론 둘 다 옷은 입고 있었지만 한 이불 속에 있다는 것 자체로 너무나 화가 나죠. 그래서 곧장 쉐인을 집에서 내쫓았고 쉐인도 뭐 그러냐 하면서 막 화를 내며 떠나요. 이후 딸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황당했습니다. 지난 밤에 쉐인이 방에 들어와서 칼리에게 성적인 접촉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물론 딸도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좋아하는 남자친구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기분을 거스르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아버지가 기분이 상하면 남친이 자기랑 헤어질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도 있었고요. 그래서 최대한 예의 있게 이러지 마시라 라고 애를 썼다는 딸의 이야기. 우와, 이걸 듣고 열받지 않을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소냐가 곧장 쉐인에게 이메일을 씁니다. 너희 새끼 다시 한번 내 딸한테 접근하고 또는 연락하면 경찰에 당장 신고할 거야 라는 내용이었죠. 얼마 후에 답장이 오는데 쉐인은 도리어 칼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나는 황당하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소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대요. 그날 이후 소냐는 어쩔 수 없이 딸의 컴퓨터와 휴대폰 사용을 제한했어요. 하지만 칼리는 엄마 몰래 여전히 브랜든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요. 어쨌든 문제가 되는 건 아버지 쉐인이잖아요. 그래서 엄마도 사실 이걸 어느 정도 눈 감아주고 있었죠. 그러다가 브랜든이 칼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마침내 자기가 직접 칼리를 방문해서 만날 수 있다는 소식이에요. 칼리는 드디어 처음으로 브랜든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잔뜩 설렜죠? 근데 동시에 엄마한테는 어떻게 말하지? 여태 비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에 빠집니다. 게다가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브랜든이 혼자 오는 게 아니래요. 아버지 쉐인이랑 같이 온대요. 대신에 브랜든은 이제 아버지가 그냥 차로 나를 내려다 주는 것 뿐이다 라고 안심을 시켰죠. 2007년 2월 19일 결국 칼리는 엄마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브랜든을 만난다는 걸 비밀로 한 채 친구 집에서 자고 오겠다고 한 거예요. 칼리가 집을 떠나기 전에 엄마와 유독 오래 포옹을 한 거 기억하시죠? 그건 거짓말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그게 모녀의 마지막 포옹이 되었고요.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경찰이 아까 그 파란색 SUV가 세워진 집에 들어가서 누가 봐도 쉐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과 브랜든으로 보이는 10대 남성 두 사람 체포해요. 하지만 조사 결과 어마어마한 반전이 드러납니다. 이들이 쉐인과 브랜든 아니었어요. 경찰이 체포한 건 48살의 게리 프란시스 뉴먼과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쉐인과 브랜든에 대한 기록 세상 어디에도 없고 모두 가상의 인물이었죠. 더 정확히는 이 모든 건 아버지 게리의 자작극이었습니다. 그가 앞서 엄마한테 보여줬던 회사 신분증 모두 조작한 거예요. 회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또한 브랜든의 이름으로 마이스페이스 계정 이미 삭제돼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요. 게리가 거짓 계정으로 의도적으로 칼리에게 접근한 거예요. 그렇게 무려 18개월간 1년 반 동안 이 아저씨가 연인 행세를 해온 거고요. 심지어 경찰이 체포할 때 게리는 막 누군가와 채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컴퓨터 기록을 보니까 무려 18명의 10대 소녀들과 채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너무 더러워요. 게리 프란시스 뉴먼. 정확히 나이는 48살 이혼남이었고요.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두 아들과 딸 한 명을 두고 있었어요. 이혼 사유는 가정폭력입니다. 그리고 또 10대 소녀를 향한 이상성욕 때문이었죠. 이혼을 한 후에 게리는 SNS에서 돌아다니면서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냈고 그걸로 10대 소녀들을 꿰어냅니다. 이거 취미 아니에요. 이거 범죄예요. 사실 몇 시간 정도 이 아이들의 프로필을 파보면 뭘 좋아하는지, 취미가 뭔지 금방 파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사진과 게시글, 친구들 반응을 보면서 얘가 뭘 좋아할지 연구했고요. 이후 그는 철저히 계획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까워졌다 싶으면 자기는 10대 남성이니까 애정 표현도 하고요. 물론 여기서 그를 밀어내는 사람도 있었죠. 그러면 돌변해서 막 협박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가 칼리를 만날 때쯤 해서 이미 여러 명의 소녀들에게 거절당한 상태였어요. 그럴수록 칼리를 향한 집착이 강해졌죠. 경찰은 게리의 컴퓨터를 뒤지면서 적어도 200개가 넘는 SNS 계정을 발견했는데요. 다 사칭하면서 돌아다닌 거예요. 게다가 그가 직접 적은 노트가 나왔는데 그 안에 빼곡히 자기가 채팅하는 소녀들의 관심사,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연락처, 주소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칼리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체포됐던 게리 아들도 이 사건에 관여가 되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 수사관들은 직접적인 가담은 아니었다고 판단합니다. 계정 만들고 여자들한테 접근한 건 다 아버지 게리의 단독 범행이에요.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칼리가 실종된 그날 그가 아들 데리고 칼리 찾아와서 해변 같이 걸었잖아요. 이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한테 브랜든 행세 시키려고 같이 대동했던 거더라고요. 어떻게 아들한테도 이래? 실제로 게리와 아들의 신발에서 다량의 모래가 나옵니다. 이게 시신이 발견된 해변가 모래와 일치해요. 또 해변에서 찢어진 라텍스 장갑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게리의 DNA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증거들이 이렇게 하나씩 모여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게리는 해변에서 칼리와 함께 만나고 시간을 보냈다는 건 인정하는데 살인은 하지 않았다라고 강하게 부인합니다. 그런데 이 변명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죠. 게리와 함께 있던, 아니 아버지에게 이용당한 아들이 모든 진실을 털어놨기 때문이에요. 그는 자기 아버지가 해변에서 칼리를 공격했다고 털어놨어요.
그 충격으로 칼리가 쓰러졌고 이후 게리는 그녀를 강간합니다. 아들은 자신이 시신을 처리하는 것을 도왔다고 자백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미리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는지는 전혀 몰랐다고 했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칼리의 부검 결과 그녀의 두부에서 둔기로 치명상을 입은 흔적이 나옵니다. 약 6번에서 8번 정도 머리에 충격이 가해진 거예요. 또한 성폭행의 흔적도 있었죠. 아들의 앞선 진술과 일치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리는 이 모든 걸 부인합니다. 온라인에서 가명 사용해서 계정 만든 거, 이거 내가 그냥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대요. 그러면서 사실 자기는 무성애자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성폭행이고 뭐고 범행을 저지를 동기가 아예 없다는 사람으로 포장한 거죠. 설득력이 전혀 없어요. 3개월간의 재판이 이어진 끝에 게리는 폭행, 살인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에게는 무기징역이 내려졌고 가석방은 29년 뒤에나 신청할 수 있죠. 한편 그의 아들에 대한 처벌에 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결국 그에겐 무혐의 처분이 돼요. 당시 미성년자였고 또 아들의 자백으로 사실 사건 해결에 많은 도움을 줬거든요. 게리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 사건의 정확한 살해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이상 성욕으로 애초에 칼리를 성적으로 학대하기 위해서 그날 불러냈을 거다라고 가능성을 점치고 있어요. 오늘 사건 너무도 기상천외하고 또 그만큼 가슴이 아픈데요. 특히나 엄마 소냐가 여러 방법으로 딸을 보호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런 비극을 맞이했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건이 무려 17년 전에 벌어졌다는 게 좀 소름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온라인 범죄는 점점 진화하고 있어요. 더구나 이제는 딥페이크, 음성 복제 이런 첨단 기술까지 나오면서 범죄에 악용되고 있죠. 그럴수록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 그리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타워팰리스. 이름은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긴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초고층 주상복합 단지인데요. 그 당시 일반 아파트에서 찾아보기 힘든 전용 헬스클럽, 고급 커뮤니티 시설을 도입하면서 럭셔리 거주의 장을 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명실상부 강남 부촌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됐고요. 문득 가격이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2023년 기준 99억 원에 매매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렇다 보니 누군가 타워팰리스에 산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부자의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실제로 이곳엔 CEO, 법조인, 의사 등등 사회 고위층 상당수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의 상징 타워팰리스에서 예상치 못한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2014년 10월 9일 아침 9시 50분 서울 수서경찰서에 신고가 걸려옵니다. 전화기 너머 여성이 침착하게 이렇게 말해요. 제가 잠든 남편을 목졸라 죽였습니다. 담담하게 고백하는 그녀는 다름 아닌 이 타워팰리스의 입주민이었죠. 자수를 한 여성은 50대의 이씨, 그리고 그녀의 남편은 56세의 변씨입니다. 특히나 이 변씨는 100억 원대의 자산가였어요. 그는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고 아내 이씨는 즉각 살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서로 옮겨져서도 그녀는 여전히 담담하게 진술을 이어갔어요. 사건 하루 전날이던 2014년 10월 8일 늦은 밤에 남편 변씨가 술을 마신 채 귀가했다고 합니다. 그는 잠이 오지 않는다면서 뒤척이다가 재차 수면제를 먹은 후에 잠을 청하게 돼요. 최근에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후에 수면제에 의존하는 경향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쨌든 다음 날까진 별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해가 뜬 아침 7시 50분 먼저 일어난 아내 이씨가 무심코 옆을 딱 봤는데
남편이 베개 없이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베개를 받쳐 주려다가 문득 얼굴을 보자 화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베개로 그냥 얼굴을 눌러서 질식사시켰다는 진술. 그리고부터 2시간 후에 경찰에 전화해서 자수를 한 거고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 씨가 뜬금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자고 있는 남편을 살해한 사이코패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그리 단순하지 않아요. 이 씨에겐 분명한 범행 동기가 있었는데 그건 무려 지난 30년간 이어온 끔찍한 가정폭력이었죠. 우선 이 부부는 1984년에 결혼을 하면서 연을 맺게 됩니다. 당시 아내 이 씨는 갓 20살이었고 변 씨는 그 당시에 불법 택시 영업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결혼은 사실 첫 단추부터 좀 잘못 끼워졌어요. 아내에 따르면 그녀는 변 씨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덜컥 임신까지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래도 어찌저찌 수십 년간 살아가던 부부. 심지어 겉으로 보기엔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변 씨는 강남 일대에서 오락실, 모텔, 여러 사업을 벌였어요. 운 좋게도 그게 다 번창을 하면서 수백 원대의 재산을 갖게 되었고요. 또 그 덕에 강남 부의 상징 타워팰리스에 거주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도 사망 당시 변 씨는 강남에 여러 개의 모텔을 소유하고 있었고요. 또 부부의 하나뿐인 아들은 미국에서 유학 중이고 또 부부가 당시에 몰고 있던 차량도 벤틀리와 벤츠, 고가의 외제 차량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이죠. 하지만 집집마다 모두 사정이 있다고 실상은 정말 달랐습니다. 변 씨가 이렇게 큰 돈을 벌고 부부 생활을 이어가는 내내 아내 이 씨는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폭언을 하는 건 부지기수였는데 특히나 술에 취하면 어김없이 폭행이 쏟아졌어요. 하다 아들이 보는 앞에서도 폭력을 휘둘렀다고 하니까요. 근데 여기까지는 약과입니다. 애초에 이 부부가 원치 않는 성관계로 임신과 결혼까지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좀 더 파고 들어가면 굉장히 강압적인 성관계였다고 합니다. 결혼을 한 후 남편의 요구는 더욱더 선을 넘었죠. 변 씨는 평소 아내의 손을 묶어두고 강간하는 플레이를 즐겼다고 해요. 게다가 옷을 벗긴 채 날카로운 칼끝으로 아내의 몸을 이렇게 긋는 학대를 저지르기도 했고요. 심지어 저도 이게 진짜 사실인가 싶은데 다른 여성을 데려와서 아내가 보는 앞에서 성관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거의 변태 포르노의 수준을 뛰어넘을 정도로 끔찍하죠. 아내 이 씨는 어디 밖에다 말도 못하면서 이걸 참아왔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병원을 들락거렸죠. 잠깐이나마 그냥 아들 버리고 혼자라도 도망갈까 생각했지만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그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건이 벌어지던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남편은 술에 취해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폭력을 휘둘렀죠. 아무런 이유 없이 아내의 복부를 발로 찹니다. 아내가 이걸 견디고 있었는데 앙금이 쌓이고 쌓이다가 다음날 아침에 잠든 남편을 마주한 순간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그녀는 이런 진술을 하는 도중에 남편을 죽인 후에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이었다고 털어놨어요. 그 증거로 투신을 위해 창문을 뜯어낸 것도 보여줬고요. 하지만 가정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된 남편은 이미 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내가 가정폭력을 당했는지 증명이 필요해요. 특히 사건 당일 여성 경찰이 아내 이 씨의 신체를 샅샅이 살펴봤거든요. 근데 몸에서 어떤 외상은 발견되지 않더라고요. 여기에 대해 아내는 최근 들어 남편이 티가 나지 않도록 교묘히 폭행을 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합니다. 주로 머리를 때리는 시기였대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숨진 변 씨의 부검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서 뜻밖의 사실이 드러나죠. 변 씨 머리에서 상흔이 발견돼요. 그리고 손목에 결박당한 흔적이 있는 겁니다. 이거 좀 수상한데? 경찰이 추가 수색을 통해서 이 아파트의 쓰레기장에서
아내가 버린 케이블 타이와 행주를 발견해내요. 즉 그녀는 단순히 남편을 베개로 눌러서 질식사시킨 게 아니라 케이블 타이와 행주로 남편을 결박한 정황이었죠. 그렇다면요, 잠든 남편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죽였다라는 이 씨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손목을 묶었다는 건 치밀하게 살인을 준비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고 보니 이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내는 케이블 타이의 존재에 대해서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수상하죠. 이때 검찰은 결정적으로 아내 이 씨의 범행 방식을 지적합니다. 그녀는 1차로 잠든 남편의 손목을 행주로 감았고요. 그 위에 케이블 타이를 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의아했죠. 왜냐하면 보통이라면 그저 케이블 타이로 결박을 했을 텐데 그거에 급급했을 수 있잖아요. 잠든 피해자가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니까. 근데 굳이 거기에 또 행주까지 덧댔다? 이건 결박흔이 나타나지 않게 교묘하게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동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발적인 범죄라고 꾸며낸 거고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 이 씨 측은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일단 케이블 타이가 애초부터 집에 있었던 건 다름 아닌 남편 변 씨 때문이래요. 그가 평소 가학적인 성행위를 즐기면서 케이블 타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고통은 고스란히 아내의 몫이었죠. 아내는 그럴 때마다 이 케이블 타이로 묶이는 감촉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거기에 행주를 덧댔다고 해요. 그래서 사건이 있던 그날도 아내는 그저 버릇대로 행주를 덧대서 사용한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또 잠든 남편을 묶어놓은 것은 그가 깨어나서 자신을 해칠까 두려워서였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또한 굳이 이것들을 쓰레기장에 내다 버린 건 단순히 집안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쓰레기를 치운 거라고 주장합니다. 앞서 밝힌 대로 이 씨는 범행이 벌어진 직후 투신을 할 작정이었어요. 그렇다면 모든 사건이 끝나고 누군가 집안에 들어올 텐데 그때 더러운 집안 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대요. 그래서 깨끗이 청소를 하고 그 과정에서 별 생각 없이 케이블 타이와 행주도 내다 버렸다라는 설명. 또한 여기에 대해 경찰에 특히나 밝히지 않은 건 자수를 한 후에 워낙 경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이게 앞뒤가 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아니, 그렇다면요, 그 남편의 머리에 남아있던 상흔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내는 그게 그날 밤 남편이 술에 취해서 수면제까지 먹었잖아요. 그러다 베란다에서 홀로 넘어지면서 생긴 흔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변씨를 자기가 직접 침대로 옮겨줬다고 말했고요. 이렇게 양쪽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헷갈리기 시작하는데요. 이건 가정폭력에 의한 우발적인 범죄였다라는 아내의 주장, 그리고 이걸 의심하는 검찰의 입장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아내 쪽 변호사는 과거 그녀가 당한 남편의 폭행을 입증하기 위해서 병원에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실제로 그 안에는 코, 눈뼈, 각종 골절 진단서와 수술 소견서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변씨, 그 남편의 변태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증거로 집안에서 나온 음란물 비디오도 제시됐고요. 반면에 검찰은 아내가 1년 전부터 가정폭력으로 인한 어떠한 진료 기록이 없다라는 점을 지적했어요. 병원을 가긴 했지만 대부분 영양주사나 비타민 주사를 맞은 기록이더라고요. 게다가 그녀가 과거에 남편으로부터 2번이나 고소당했던 전적도 새롭게 드러납니다. 그 이유가요, 다름 아닌 간통죄더라고요. 지금 보면 폭행당한 기록도 없고 간통을 했다는 기록하에 이 아내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이게 검찰의 입장이었죠. 그럼 검찰 측이 생각한 그녀의 살해 동기는 무엇일까? 검찰은 그녀가 남편이 수백억 원대 자산가니까 그 재산을 노리고 고의적으로 계획살인을 했다고 해석합니다. 근데 이것도 정작 의문이에요. 왜냐면요, 사건 당시 아내와 남편은 이미 이혼한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이게 또 무슨 말이죠? 사건이 벌어지기 10년 전입니다. 그때 이들은 이미 법적으로 남남이 됐어요. 위장 이혼을 한 거죠.
왜 그랬냐면 그 시기에 아내 이 씨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사업이 부도가 났고 그러면서 채무와 같은 법적 책임이 부부에게 넘어올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피하고자 위장 이혼을 감행했고요. 그렇게 쭉 산 지가 벌써 10년째. 그러니까 호적상으로는 가족이 아니죠. 그래서 만약 남편이 죽더라도 재산이 이 씨에게 상속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돈 때문에 살해한 거다라는 검찰 측 주장은 쉽사리 납득이 안 되죠. 2015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이 씨의 아들도 증인으로 참석했어요. 그는 증인석에 서서 엄마에게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했죠. 아들은 어머니가 저를 임신한 건 축복이 아니라 족쇄였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한 번도 저를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라며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후 공판은 이틀에 걸쳐 진행됩니다. 배심원은 여성 6명, 남성 5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예비 배심원 2명을 제외한 9명의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이 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게 돼요. 재판부 역시 그녀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고요. 하지만 그녀에게 최종적으로 내려진 형량은 징역 4년형입니다. 이런 다소 적은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아내가 변 씨를 살해할 무렵 폭행을 당했다고 보진 않는다. 그녀는 남편이 저항하지 못하게끔 결박하고 또 범행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했다. 따라서 아주 용의주도한 사람이다. 하지만 이 아내 이 씨는 3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갖은 인격모독, 폭행, 폭언, 또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다. 또한 그녀가 신경성 우울증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또 반성하고 있는 점, 게다가 유족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라고 밝히게 됩니다. 즉 정리하자면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는 동시에 그녀의 가정폭력 피해 사실도 인정해 준 겁니다. 여기에 이 씨 측과 검찰 모두 각각 항소했어요. 검찰은 망자는 말이 없다 라면서 객관적인 증거를 더 면밀히 살펴줄 것을 요구했고요. 최소 징역 10년형을 주장했죠. 반면 아내 측 변호인은 지난 30년간 이어진 가정폭력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것을 호소했습니다. 실제로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정신감정이 진행되었고 이 씨의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항소심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재판부는 원심의 징역 4년형을 유지합니다. 이 씨가 아무리 가정폭력의 희생자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찾지 않은 채 생명을 해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정확하게 꼬집었어요. 그렇다고 형이 는 건 아니었고요. 한편 범인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정말 내내 담담한 태도였습니다. 별다른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어요. 다만 최후 진술에서 내 아들이 영원히 힘들게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아프다. 내가 세상을 너무 몰랐다.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송하다. 라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왜 이 씨가 30년간 그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참고 살았는지 거기에 의문을 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미 법적으로 지금 이혼했고 남남이잖아요. 그럼 그냥 남편 곁을 떠나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여기에 대해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성향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은요. 현실적으로 그녀가 그 가정을 벗어나기 매우 어려웠을 거라고 추정해요. 이미 수년간 남편의 통제하에 살아왔고 또 혹여나 신고를 하면 도망가면 그 행위 자체가 남편에게 더 큰 보복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게다가 당시 이 씨의 경우는 좀 더 복잡했어요. 사실 이 씨의 친정이 이 남편에게 돈을 좀 빌린 겁니다. 근데 다 갚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혹여 아내가 나만 도망가더라도 남은 친정 식구들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폭력을 꾹꾹 참으면서 30년을 버틴 것으로 보이죠.
오늘의 사건은 강남 부의 상징 타워 팰리스에서 벌어졌다라는 것만으로도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화려하고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이잖아요. 하지만 결국 가정폭력은 부자든 서민이든 가리지 않고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씁쓸한 사실을 일깨워줬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 시대는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으며 살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하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라는 단순한 개념에 우리가 혹시 너무 매몰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물론 행복을 위해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걸 모든 걸 가졌다고 행복까지 가졌다고 생각하진 않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그 파인 다이닝을 가진 못해도 가족끼리 오붓하게 집밥 먹는 그 일상이 누군가는 굉장히 부러워할 행복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